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라시아 동포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역사 강좌의 사회를 맡게 된 류정빈입니다. 대한사랑의 류정빈입니다. 이번 역사 강좌는 해외 동포 여러분들의 많은 요청에 의해 이렇게 마련된 자리입니다. 모두 아시는 것처럼 지난 11월 15일 전 세계인들이 함께했던 2020 세계 개천문화 대축제의 그 파급력은 굉장했습니다. 전 세계 각계각층의 분들이 참여하셔서 성황리에 개최되었고 그 이후의 반응도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특히 전 세계 한류의 선봉에 서셔서 대한의 문화를 현장에서 널리 전파하고 계신 우리 해외 동포 여러분들의 크신 응원에 대한사랑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세계 개천문화 대축제의 그 열기를 이어서 우리는 하늘의 자손이다를 주제로 오늘 첫 번째 강의를 해주실 대한사랑 박석재 이사장님을 소개합니다. 전 한국천문연구원 원장을 역임하셨고 현재 사단법인 대한사랑의 이사장으로서 전 세계에 대한의 역사를 알리기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신 박석재 이사장님을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길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주 보니까 이젠 좀 얼굴도 몇 분은 기억할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어서와 진짜 역사는 처음이지 시리즈의 이제 계속인데요. 오늘 내용을 제가 조금 오늘 바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하늘의 자손이다, 즉 천손이다. 그러한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먼저 이제 시작하며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하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그러면 우리가 죽으면 가는 곳이지만 오늘 제가 말하는 것은 하늘의 나라입니다. 즉 우리나라는 하늘을 빼면 설명이 되지 않는 그런 나라라는 뜻입니다. 마이크 어디 갔어? 그냥 하시면 그냥 오케이. 자, 먼저 태극기는 세계에서 유일한 우주론 국기입니다. 어떤 나라도 우주론을 표방한 국기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곧 하늘이 곧 우주고 바로 그것이 우리 숭배 대상인 천손이기 때문에 우리 국기 자체가 우주론입니다. 그 다음에 개천절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국경일입니다. 하늘이 열렸다고 노는 나라 없습니다. 이제 문제는 우리 국민들이 왜 노는지를 모르니까 그게 문제인 거지. 어쨌든 조상님들이 물려준 개천절이라는 공휴일을 지금 우리가 즐기고 있어요. 그 다음 우리 애국가는 하늘이 나옵니다. 동해 물이 얼마나 많아요. 백두산이 얼마나 높아요. 그런데 그 동해 물이 마르고 백두산의 그 흙이 닳도록 하늘이 우리를 봐준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어떤 자리에 있었는데 남한과 북한 누가 더 정통성 있느냐 그 얘기를 가지고 막 논쟁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양쪽 다 만만치 않았는데 제가 한마디로 정리해 줬습니다. 우리나라 애국가에는 하늘이 나오지만 북한의 애국가에는 하늘이 나오지 않는다. 내가 연구 차원에서 한번 가사를 살펴봤다. 하늘이 나오지 않더라. 그러면 남한이 정통성이 있는 것이다. 제가 하늘을 얘기하자 더 이상 토론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남한이 정통성이 있는 걸로 다 인정이 된 것입니다. 하늘은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특성이 어떤 일이 아주 잘 됐을 때, 야, 이번에 하늘이 도왔어. 그 다음에 우리가 아주 적을 공격할 때 가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저주가 뭡니까? 내 이놈,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
그것이 뭐 이런 말 하고 살면 안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저주죠. 너희는 천벌을 받아라. 예. 물론 동양이 다 비슷합니다만 특히 우리 민족은 그 하늘 의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차원에서 과연 그 우리 민족이 어떤 위대한 민족인가, 뭐 다른 민족과 상대적으로 비교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우리가 어떤 그 민족인가, 그것을 하늘의 관점에서 올리고자 합니다. 따라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정치, 종교, 지연, 학연, 혈연, 빈부 등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 한국 사람들끼리의 이야기고 또 우리 동포님들, 그 다음에 우리 K 웨이브, 우리나라가 만드는 그 K 파도, 그를 즐기는 외국인들이 모두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론에 들어가서 먼저 우리 문화부터 한번 쫙 돌이켜 볼까요? 자, 참 보름달 정겹죠? 언제 봐도 정겹습니다. 자, 그런데 토끼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 어렸을 때부터 달나라 토끼 얘기 들었는데 이 검은 부분을 잘 보세요. 여기 귀 보이시죠? 귀 두 개. 토끼 얼굴 보이죠? 예. 그다음에 토끼가 쭉 팔을 뻗어서 여기 이게 절구입니다. 예, 다시 한번요. 이거 우리 민족이 만든 최초의 SF입니다. 여기 귀가 있고 토끼 얼굴이 있고 토끼 팔이 있고 이 절구공이 이게 절구입니다. 토끼가 왼쪽에 앉아서 방아를 찍고 있어요. 나라마다 다 얘기가 다릅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거울을 보는 아가씨라고 합니다. 하나만 소개해 드릴게요. 이것이 그 여자의 얼굴입니다. 얼굴이고 이것이 거울입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이렇게 치마를 펼치고 앉아서 지금 손거울 보듯이 이 거울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향이 이쪽입니다. 이렇게 예, 이렇게 봐야 지금 이해가 되시죠? 여기 여성의 머리, 여기가 허리가 굉장히 가늘죠. 치마를 펼치고 앉아서 거울을 보는 겁니다. 민족마다 그 달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우리 민족은 이걸 토끼로 보고 또 이걸 두꺼비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두꺼비 머리죠. 앞다리가 이렇게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여기가 두꺼비 엉덩이가 되겠습니다. 토끼와 두꺼비로 표시되기도 합니다. 예, 근데 이거 죽을 때까지 모르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아이들은 좀 불쌍해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옛날 어른들하고 이렇게 텐마루에 앉아서 봐라, 석재야, 저기 토끼가 이렇게 앉아 있지, 이렇게 해서 배웠기 때문에 천문학이 굉장히 재미있었거든요. 예, 근데 요즘 아이들은 뭐 달에 가면 중력이 6분의 1로 준다. 그래서 60kg인 사람이 달에 가면 10kg이 된다. 숫자만 배우는데 아주 그 애들이 전념을 다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그런데 달에 우리는 보름달을 보면은 관광수월래를 해요. 달맞이를 가고 싶어요. 예, 그리고 배를 띄워놓고 술을 마시고 싶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참 무던히도 달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도 다 그럴까요? 예, 특히 서양은 그렇지 않습니다. 달에 대한 동서양의 정서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서양에서는 낮은 신이 지배하고 밤은 악마가 지배한다는 통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밤의 상징인 달이 그렇게 뭐 달가운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한테는 그 보름달이 거의 공포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보름달이 떠야 사람이 뭐 늑대로 바뀌고 뭐 그러는 것이죠. 특히 13일 금요일에 보름달까지 겹치면 저도 미국 살아봤는데 사람들이 차를 몰고 밖에 잘 안 나가요.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달은 그 아주 악마의 상징입니다. 이번에 헬로윈이 마침 보름달과 겹치는 바람에 아주 뭐 코로나 때문에 좀 아무래도 침체됐겠습니다만 사실은 굉장히 대박이 났어야 될 헬로윈입니다. 예, 그래서
서양에서는 하여튼 보름달이 무서운 존재다. 그러나 우리한테는 굉장히 상서롭고 아주 귀한 것이 보름달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귀신들, 뭐 처녀 귀신, 도깨비, 보름날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전설의 고향은 항상 깜깜한 밤, 주로 가난한 선비가 주인공이죠. 가난한 선비가 걷다 보니까 아주 깜깜해졌어요. 그 깜깜해져서 이제 멀리 불빛이 보인단 말입니다. 멀리 불빛이 보이면 이제 가보면 이제 지네도 나오고 이제 뭐 누가 칼도 갈고 이제 그렇게 스토리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제가 오늘 교재로 넣을까 말까 좀 망설였는데 이 자체도 이거 일본 화투죠. 이거 뭐 우리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 오락기구입니다만 여기에도 엄연히 우리 민족 정서나 동양의 정서가 담겨 있어요. 우리나라 화투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화투는 12장의 그림에다가 시까지 붙어 있어요. 아주 멋있습니다. 진짜 동양화입니다. 우리나라 화투는. 근데 이 단순화된 일본 화투에도 우주의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일광은 뭘까요? 음력 1월이니까 연화장이죠. 우리가 보통 연화장에 뭐 넣습니까? 확 넣어야죠. 소나무 넣어야죠. 뻘건 해 넣어야 되잖아요.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솔광은 저 자체가 연화장입니다. 그러니까 저기 그 빈 공간에다가 근하 신년이라고 쓰시기만 하면 됩니다. 예. 그다음에 자, 음력 8월의 보름달은 뭘까요? 당연히 추석이죠. 음력 8월의 보름달이니까 추석을 말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의외로 모르더라고요. 왜냐하면 음력을 안 쓰거든요, 일본은. 근데 여기까지는 다 아는데 4월 뜻하는 이 흑사리를 볼까요? 여기 종달새 뒤에 여기 보시면 까만 금음달이 있습니다. 요거 아십니까? 요거 찾기 어려워요. 요 종달새 뒤에 까만 금음달이 있는데 이 금음달은 초생달과 휜 방향이 달라요. 금음달은 새벽달입니다. 그러니까 아침 동쪽에 산책 나가시면 금음달이 떠 있으면 바로 해가 따라 뜹니다. 따라서 금음달은 사라질 팔자예요. 동양에서는 비극의 주인공을 금음달에 비유합니다. 보름달에 비유하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저 흑사리가 있는 저 화투는 나쁜 패입니다. 그래서 뭐 이 흑사리 껍데기 같은 놈 그런 욕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엄연히 자연이 뒤에 있기 때문에 저 하찮은 오락기구도 그 자연의 원리가 뒤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해와 달을 끔찍하게 여겼던 나라입니다. 해, 달이란 단어 자체가 다른 나라하고 달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한 해가 같다, 두 해가 같다. 그 해가 하늘의 해입니다. 한 달이 같다, 두 달이 같다. 그 달이 하늘의 달입니다. 예, 옛날에는 지구가 해를 돈다는 걸 몰랐으니까 해가 지구를 돈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해가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것을 한 해라고 그랬습니다. 달은 보름달에서 보름달까지 그 기간을 한 달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영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sun, 해를 말하는 sun하고 1년을 말하는 year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moon, 달하고 month, 월은 상관이 있습니다. 어간이 같아요. 그러나 sun하고 year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벌써 우리말이 해, 달이 더 우수하죠. 그것만 봐도. 예. 그 다음에 고구려 무덤 같은 데를 보면 이제 해와 달이 여기저기 나옵니다. 근데 한마디로 해에는 삼조고가 있습니다. 예, 해에는 삼조고라는 다리가 셋 달리는 까마귀가 삽니다. 예, 그래서 이 까마귀는 타죽지 않아요. 영험한 까마귀입니다. 그 다음에 달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토끼와 두꺼비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 이 까만 동그라미에 뭐 시커먼 게 있죠. 잘 안 보이지만 이게 삼조고거든요. 그러니까 고구려 무덤에서 이거는 해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토끼하고 두꺼비가 나란히 그려져 있죠. 이거 보나마나 달입니다. 네, 여기 뭐 삼조고 여러 가지 있죠. 저거 얼마나 이쁩니까? 어떻게 금으로
어떻게 저렇게 저 곡선이 나오는지 정말 이쁘게 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는 아셔야 되겠습니다. 해에는 삼조고 달에는 토끼와 두꺼비. 그 정도는 꼭 아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배달족이면 아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동안 삼조고와 두꺼비를 잊고 살았어요. 예. 사실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젊은 처자들 딱 금으로 이렇게 삼조고 목걸이 같은 거 이렇게 만들어서 달면 얼마나 이쁘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정부나 국회나 둘 중에 하나는 좀 삼조고 심볼을 썼으면 좋겠다. 삼조고 문양을 썼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독일의 그 독수리처럼 아니면 미국의 독수리처럼 잘 디자인해서 국가의 그 문양을 삼조고로 쓰면 단군조선과 고구려를 잇는 어떤 그 역사성도 보여주거든요. 다 무궁화로 통일하고 그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삼조고를 잊고 사는 사이에 일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해에 사는 삼조고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거죠. 왜냐하면 일본이라는 나라 이름 자체가 일본은 해가 최고인 나라입니다. 애들 말로 해짱이죠. 실제로 일본은 굉장히 태양을 숭배하고 일본 국기 일장기 자체도 바로 태양입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굉장히 삼조고를 지금도 좋아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일본 국가대표 축구 선수들은 이 삼조고를 가슴에 달고 뜁니다. 오래됐습니다. 다리가 세 개죠. 세 번째 다리는 저 공을 들고 있죠. 우리 고구려 삼조고가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왜 나는 아무도 안 데려가?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잃어버리면 문화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소한 일 하나만 보더라도 그 역사의 폐해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루속히 우리 배달민족의 그 정통성과 역사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은 끔찍하게 북두칠성을 좋아하는 민족입니다. 북두칠성은 뭐 우리 민족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민화에서 사람이 어떻게 태어나죠? 북두칠성 점지를 받고 태어나요. 예, 이건 종교도 아닙니다. 우리 민화예요. 예. 그 다음에 죽으면 어디로 가죠? 칠성판 깔고 갑니다. 여러분, 칠성판이 뭐죠? 우리 재래식 장묘에서 사람 시체 밑에 널빤지를 놓고 구멍을 7개를 뚫어요. 그 다음 그 위에다 시체를 눕힙니다. 그걸 칠성판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북두칠성에 의해서 태어나서 북두칠성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 죽는다고 하나 돌아간다고 하죠. 예. 아니, 최근에 뭐 보니까 우리 반사회 조직 그런 조직도 칠성파가 있더라고요. 아마 우리나라니까 그게 가능할 것입니다. 그만큼 북두칠성은 우리랑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요, 북두칠성은 항상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하루에 한 바퀴씩 돕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데 이 중에 하나는 못 봐요. 낮이 되니까. 그 계절마다 다릅니다. 그 도는데 어느 쪽으로 언제 어디서라도 이런 모양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북두칠성이 아무리 회전을 해도 어느 모양도 이 모양과 같지는 않죠. 이거는 북두칠성이 뒤집힌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북두칠성을 이제 이용한 디자인 같은 걸 많이 보는데 의외로 이렇게 뒤집힌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우리 배달민족은 이런 실수를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북두칠성은 우리 별자리니까요. 우리가 좀 친숙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북두칠성은 어디에 나오는 것일까요? 영화 명량에 나오는 북두칠성입니다. 이 북두칠성 모습이 우리 민족이 디자인한 아주 고유의 그 북두칠성 모습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깃발이 초욕이라는 깃발이에요. 초욕이가 뭡니까? 장군이 부장들을 부르는 그 깃발입니다. 그러니까 배가 13척밖에 안 남았을 때 이순신 장군이 먼저 적진에 뛰어들고 부장들을 부르는 깃발을 딱 올렸는데 이게 찢어진 북두칠성 깃발이 쫙 펼쳐지는 거예요. 예, 김한민 감독을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천문학자인 저는 너무 감격해서 정말 너무 감탄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역사를 아는 분이
사극을 만들면, 영화를 만들면 다른 것입니다. 오늘 뭐 제가 다 소개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 중에는 이순신 장군님이 치우 천자에게 전쟁 나가기 전에 기도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예, 치우 천자는 우리 전쟁의 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만일 우리 장군님들이 잘 안다면 우리나라의 가장 높은 합참 같은 부대를 치우 부대라고 불러야 옳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모르니까, 치우가 누군지 모르니까 이거 괜히 중국 도깨비 잘못 골랐다가 망신당하는 거 아니야 싶으니까 못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치우가 중국 도깨비면 우리 붉은 악마는 중국 응원다입니까? 예, 말도 안 되는 것들도 사람들이 확신을 갖지를 못해요. 이것이 바로 역사를 모르는 민족의 현실인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항상 천재를 지내왔습니다. 왜? 하늘의 자손이기 때문에. 지금도 천재가 두 군데 남아 있습니다. 강화도에서 개천절날 천재를 지내고요. 그 다음 태백산에서 천재를 지냅니다. 지금 보는 모습이 천재를 지내는 모습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보세요. 제일 높은 깃발이 3개가 있죠. 예, 제가 주의봉으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일 높은 깃발이 뭘 안 보이셔도 짐작할 수 있어요. 여기 빨갛죠. 그러니까 태양입니다. 근데 뭔가 까뭇까뭇한 게 검은 게 있죠. 뭘까요? 삼조고입니다. 예. 그 다음에 높은 깃발이 3개가 있는데 제일 끄트머리 있는 깃발은 토끼가 앉아 있어요. 노란색 깃발 3개가 제일 높은 거죠. 저기 뭘까요? 당연히 달입니다. 그 다음 이 셋 중에 하나는 북두칠성입니다. 그래서 해, 달, 별을 대표하는 제일 높은 깃발이 3개가 있고 나머지 깃발은 28개입니다. 아마 고등학생들은 저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들고 서 있었을 거예요. 잘 보시면 색깔별로 7개씩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청룡, 백호, 주작, 현무를 의미합니다. 그 색깔별로. 그래서 그 4개의 그 영물에다가 그 7개씩 별자리를 그려놓은 것을 28수라고 합니다. 7, 4, 28이니까 청룡, 백호, 주작, 현무에다가 7개씩 별자리를 배치한 것을 우리 동양의 28수라고 합니다. 28수라고 할 때 한자로 여인숙, 숙박 할 때 그 머물 숙자를 씁니다. 근데 그때만큼은 28수라고 읽어야 돼요. 그 별자리 숫자입니다. 그 28숙이라고 읽으시면 어디 가면 막신당하실 수도 있습니다. 주의하세요. 그래서 이 천재는 결국 해, 달, 별 3개 그 대표 깃발을 색깔마다 7개씩 있는 28수가 둘러싸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 저렇게밖에 제사를 지낼 수가 없는 것이죠. 제갈량이 남병산에 올라가서 칠성단을 만들고 남동풍을 분다고 아마 어떤 그 퍼포먼스를 했을 때도 아마 저런 식으로 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우주론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제가 만든 그 노래 가사에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앞에 넉 줄만 한번 읽어볼까요? 하늘이 열리고 태극이 춤추던 날 해와 달 내려와 오악을 비추네. 예, 해와 달과 오악은 바로 일월 화수 목금토입니다. 그래서 이 뒤에서 제가 태오복희 설명하면서 더 자세히 설명할 겁니다. 삼조고 높이 날아 해 품에 깃들고 두꺼비 높이 뛰어 달 속에 안겼네. 즉 해에는 삼조고가 달에는 두꺼비가 사는 우리 우주를 이렇게 넉 줄로 제가 정리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간단히 우리의 그 문화를 좀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우리 사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천손의 사상.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좀 강연을 했습니다만 워낙 중요한 분야여서 제가 우리 유라시아 동포님들한테도 꼭 소개하고 싶어서 다시 넣었습니다. 자, 민족의 역사란 무엇인가? 민족의 역사를 어떻게 하면 쉽게 설명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가족 역사를 생각해 보면 되더라고요.
저희 집의 가족사는 동사무소, 요즘 주민센터라고 합니다. 동사무소에 가면은 거기 호적등본 같은 거 떼어보면 다 적혀 있습니다. 심지어 저도 잊어버리고 있는 우리 집 역사가 다 적혀 있어요. 대전에 무슨 동에서 무슨 동으로 이사가고 또 무슨 동으로 이사가고 다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 역사일까요? 아닙니다. 제가 만약 우리 집 가족사를 적는다면 저는 저희 부모님의 정신을 가장 앞에 놓을 것입니다. 저희 집 옛날에 말도 못하게 못 살았어요. 뭐 가끔 끼니도 굶었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에도 저희 부모님은 항상 자식들을 대학에 보내겠다는 생각을 늘 하셨습니다. 늘 자식들한테 말씀하시고 실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부모님을 만나서 조금 공부하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민족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연표가 있고 어떤 나라가 어떤 나라까지 존재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민족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민족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내려왔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후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나라 역사의 연표는 다 날조되어 있습니다. 배달나라 역사에 배달나라가 나오지 않습니다. 배달국 후손 역사에, 역사책에 저한테 누가 배달국이 어떤 나라예요? 그러면 BC 3897부터 BC 2333까지 1565년 동안 18명의 환웅이 다스린 나라입니다. 단군조선 바로 앞에 나라입니다. 이렇게 전 대답할 수 있습니다. 왜? 바른 역사를 공부했기 때문에. 그러나 배달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요? 물었을 때 일반인들 뭐라고 하겠습니까? 음식 배달 잘하니까, 한강에도 짜장면 배달하니까, 택배도 빨리 오잖아. 이게 농담이 아닙니다. 요즘 중학생들은 아마 거의 다 그렇게 알고 있을 겁니다. 참 통탄한 노릇입니다. 그래서 연표는 지금 다 날조되어 있습니다. 배달이란 나라는 아예 없었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요. 그 다음에 민족정신은 거의 소멸된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말씀드리기 무서운 얘기인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동포님들 붙들고 누가 우리나라 민족정신이 뭔가요? 3.1 정신인가요? 새마을 정신인가요? 충무 정신인가요? 화랑 정신인가요? 자꾸 물어봤을 때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우리 민족 누구나 가지고 있는 공통정신이 뭐냐 이거죠. 한동안은 좀 자조감도 생기더라고요. 이거 뭐 외래품 애용 이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한 적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는. 그래서 우리 대한사랑은 역사광복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나라는 광복했어도 75년이 지나도록 우리는 아직 광복을 못했어요. 그 일제 때 배운 역사를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로잡자고 하는 말이 역사 광복입니다. 근데 역사 광복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연표만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민족 정신을 바로잡아야 한다. 그 두 가지가 포함된 것이다. 우리 가족사에서 우리 부모님 정신과 같은 것이 우리 민족 정신이 아닙니까? 그걸 바로잡아야 한다. 그 국혼을 살려야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역사 광복이란 우리나라 역사 K 히스토리와 동시에 K 스피릿, 우리 한국 정신을 바로잡는 일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유대민족 경우를 한번 살펴보자 이거죠. 유대민족 경우는 구약 성경을 근거를 둔 선민사상을 바탕으로 이스라엘을 건국했습니다.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는데 구약 성경에 써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근거로 가나안의 이스라엘을 건국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민족이 만약 2000년 동안 유랑했다면 대한민국을 다시 찾아 세울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럼 이스라엘과 우리가 뭐가 다를까요? 한번 비교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나오는 부분이 아닙니다. 저도 좀 봤어요. 그러니까
이건 거의 역사책입니다. 수메르 민족이 만든 역사책입니다. 유대인이 아니고. 그래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천산을 넘어온 알타이계 수메르 민족이 구약 성경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수메르 민족은 검정머리에 씨름을 즐기고 상투를 틀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꼭 우리 민족이란 뜻이 아니라 알타이계 한 가지로 판단이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아브라함 일족이 떨어져 나오면서 유대 민족의 역사가 시작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태고적 알타이계 신교와 현재 우리 기독교가 같은 뿌리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가 만일 기독교 신자라면 포교할 때 이거 결국 알고 보니 우리 종교야, 나 같으면 이렇게 포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기독교를 믿으시는 분들은 한번 구약부터 우리 역사를 한번 공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요즘 하고 계십니다. 제가 실제로 수메르와 그 구약을 설명하시는 목사님도 뵌 적이 있습니다. 제가 로스앤젤레스에 강연을 하러 갔는데 몇 년도더라? 목사님이 세 분이 나오셨더라고요. 이제는 역사가 바로 잡히면 종교도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전해드립니다. 근데 제가 이스라엘을 생각하게 만드는 영화가 바로 영광의 탈출입니다. 여러분들 이 영화 아십니까? 이 영광의 탈출이라는 영화는 1960년도 영화입니다. 영화는 몰라도 제목 영광의 탈출하고 주제가는 아실 거예요. 제가 노래는 못합니다만 강의를 위해서 딱 한 소절만 불러 올리겠습니다. 영광의 탈출이 어떻게 시작되냐면요. This land is mine. God gave this land to me. 이렇게 됩니다. This land is mine. 이 땅 내 땅이야. God gave this land to me. 신이 나한테 주셨어. 내놔. 이겁니다. 노래 가사에 그 이스라엘의 그 정신이 다 배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배경이 뭐냐면 2000년 만에 나라를 세우고 희망을 가지고 이 새 나라로 배를 타고 가는 그 유태인들의 모습이 그려진 영화입니다. 이 주인공 배우가 유명한 그 미남 배우 폴 뉴만입니다. 네. 뭐 스팅 같은데 나왔죠. 그래서 근데 그 노래만 생각해도 제가 굉장히 그 감명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나라를 대표한 노래가 몇 개 있죠. 그 중에 뭐 하늘은 파랗고 구름은 하얗고 뭐 실바람도 불어와 그런 노래가 하나 있어요. 제가 그 노래를 폄훼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금방 그 이스라엘 노래와 우리 노래를 비교해 보세요. 하늘은 파랗고 구름은 하얗고 다른 나라 하늘은 빨갛습니까? 노래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나라 특성이 단 한 줄도 없습니다. 손잡고 가보자 뭐 이렇게 나와도 왠지 공허해요. 이것이 저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절대 폄훼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한번 가사를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근데 똑같이 손잡고 가자는 가사가 금방 제가 불러드린 그 엑소더스 주제가에 나옵니다. 그래서 예, 이제 번역한 그 부분을 보면 내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자 아름다운 이 땅 위를. 그래서 그때 이제 아이들과 함께 걸어가서 이 땅에서 길이 살자 하는 노래가 감동적입니다. 근데 물론 우리나라도 아주 훌륭한 곡에 좋은 노래입니다만 그렇게 깊은 감동을 주질 않아요. 객관적으로. 그 이유가 뭐냐? 혼이 담겨 있고 안 담겨 있고 차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러니까 왜 유대인의 선민사상은 인정하면서 우리 배달민족의 선민사상은 부정하느냐 이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알아듣기 쉽게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 장면은 영화 10개에서 찰턴 헤스턴이라는 그 대배우가 유태인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기 직전 장면입니다. 왜 우리는 이런 이미지도 없냐 이거죠.
우리나라 그림 잘 그리는 분이 몇십만일 텐데 왜 어느 누구도 예를 들어서 거발환이란 첫 번째 환웅이 삼천무리를 이끌고 이동하는 민족 이동을 그리는 화가가 왜 없냐 이거죠. 아예 역사를 모를 뿐 아니라 그런 걸 그려야 되겠다는 생각 자체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국혼이 죽은 게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정말 달라져야 합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됐을까요? 그 이유는 식민사학에 물들어서 우리 역사책들을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진짜 역사책들을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는 없는 역사도 만드는데 우리는 있는 역사도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뿌리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얘기하겠어요? 무엇을 노래하겠습니까? 선민사상의 근원은 역사인 것입니다. 예, 유대민족은 구약 성경이 있었기 때문에 시오니즘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영어로는 자이어니즘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시오니즘이라고 적죠. 예, 배달민족은 환단고기와 같은 훌륭한 역사책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개천정신, 천손정신, 홍익정신이 나옵니다. 이게 우리 민족의 바로 영혼입니다. 이것이 민족정신입니다. 이것이. 근데 환단곡이나 이런 역사책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구약성경이나 환단곡이나 다 천산에서 비롯된 가장 오래된 역사책입니다. 근데 우리 역사책들이 부정이 되니까 선민사상에 나올 수가 없죠. 우리는 환단곡이라는 책은 우리가 천손으로서 삼천무리를 이끌고 오니까 호랑이를 숭배하는 호랑이족과 곰을 숭배하는 곰족이 있어요. 환단곡에는 정확하게 웅호이족이라고 나옵니다. 곰 토템, 호랑이 토템 두 민족, 웅호이족. 그런데 환단곡이 것은 부정을 하고 삼국유사에 나오는 일웅, 일호를 이용해서 곰 한 마리, 호랑이 한 마리로 바꿔놓은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천손이 내려오니까 바로 지손이 두 민족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이제 곰부족은 우리도 천손을 만들어 달라. 우리도 천손처럼 살고 싶다.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해주세요. 하고 천손의 뜻을 따른 거고 호랑이족은 반발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이제 정말 어처구니 없는 우리 신화에서 호랑이는 중간에 뛰쳐나가고 곰은 끝까지 남았다. 이런 식으로 바뀐 겁니다.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호랑이가 쑥하고 마늘을 먹습니까?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초등학교 학생도 믿기 어려운 신화를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포들은 다 곰새끼가 된 겁니다. 지금 그거를 75년이 뭡니까? 해방된 지 75년이죠. 그 앞에 또 35년 있죠. 거의 100년 가까이 곰 한 마리, 호랑이 한 마리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인 것입니다. 그러한 민족에 어떻게 선민사상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역사책이 죽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는 옛날에 오래전입니다. 환단고기 추천사를 좀 써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저는 아마 이게 제가 제일 먼저 했을 거예요. 얼른 하나 썼습니다. 그래서 그때 결론을 제가 이렇게 정리했어요. 안경전의 환단고기 역주부는 승천하는 대한민국 용의 여의주가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제가 만든 문장이지만 전 아주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그렇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책이 그런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싶습니다. 저는 그것이 대한사랑 이사장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하니까 민족마다 자기네 잘났다는 거 다 있지 않냐, 뭐 그러냐. 근데 아닙니다. 제가 과연 우리가 그렇게 건방졌을까? 하늘 아래 누가 건방질 수 있습니까? 그 해답을 찾다 보니까 저는 잊어버렸는데 제가 쓴 소설책에 그런 문장이 한 구석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어떤 나이든 도인이 사람들한테 가르쳐주는 말입니다. 천손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늘의 뜻이 뭔지 알아야 따르고 말고 할 것 아니요. 하늘의 뜻을 알려면 공부를 해야 합니다. 바로 그 점에서 천손은 지손과 구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남자고 여자고 다 나이 들면 뭐 되고 싶습니까? 동양화 속에 초당에 앉아있는 노인이 되고 싶어 합니다. 거기서 무슨 공부할까요? 천선 공부하는 것입니다. 왜? 선화하기 위해서, 신선이 되기 위해서. 우리말로 사람이 죽는 것을 소천이나 이런 종교말 빼고요, 입적 이런 거 빼고요, 선화라고 합니다. 신선이 되셨다고 합니다. 신선으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즉 우리나라 사람들은 항상 그 비계인 산 밑에 초당에서 그렇게 공부하는 삶을 굉장히 그리워합니다. 동양화에 나오는 어부는 물고기를 잡아서 빨리 매운탕 끓여 먹으려고 하는 어부가 아닙니다. 동양화에 나오는 낚시꾼은 주군이 불러주길 기다리는 신하일 수도 있고 세월을 낚는 어부일 수도 있습니다. 아주 품격 있고 풍류 있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원주택을 그렇게 좋아한다네요. 예. 물론 현실과 이상은 똑같진 않겠습니다만. 자, 그래서 바로 그러한 경지가 우리 한국 사람들 마음속에 누구나 있는 마음의 고향인 것입니다. 그런데 글로벌 시대 무슨 민족 타령이냐, 글로벌 시대 무슨 민족 타령이야, 이 촌사람들아, 이렇게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 특징이 뭡니까? 자기는 동포도 아닌데 말할 때마다 영어를 섞었습니다. 나는 세계화 됐다 이겁니다. 난 어디다 갖다 놔도 난 먹고 살 수 있다. 동포분들은 어쩔 수 없죠. 미국에 살면은 야 이번에 소셜 시큐리티가 이번에 이렇게 돼서 그렇게 말해야지, 그걸 다 번역해서 야 이번에 사회보장이 이렇게 되고 해야 되겠습니까? 그건 다 이해하는 거죠. 그러나 동포도 아니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런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아까 시오니즘이나 선, 문 얘기할 때나 영어를 했지, 제가 지금까지 영어 한마디라도 섞었습니까? 연습하면 됩니다. 저는 더더구나 이 천선의 나라 천문대장을 지낸 사람입니다. 제가 우리말로 우주를 설명 못한다면 우리나라가 미개한 나라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국어가 미개한 언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항상 스스로 훈련을 해서 영어나 다른 외국어 섞지 않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 어지간한 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족 정신의 소중함은 동포님들이 절감하십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 살다 보면 내 자녀가 중국 친구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근데 중국 친구가 나쁜 감정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 친구는 자기 나라에서 배운 대로 얘기를 합니다. 야, 너희 나라 늘 우리 식민지였잖아. 식민지가 영어로 콜로니잖아요. 그러니까 너 항상 콜로니였잖아.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아들, 딸이 이 녀석아 하고 홧김에 일어나게 하는데 그 다음에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배운 게 있어야죠. 역사를 배웠어야죠. 화만 냈지 반박할 근거가, 논리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포님들은 바로 그걸 항상 수시로 느끼실 수가 있는 거죠. 오히려 내국인들이 그걸 모르는 것이죠. 우리 동포들이 전부 하면 8,500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냥 1억 명이라고 표시하기로 했습니다. 민족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1억 명인 배달 민족의 생존 요건입니다. 민족 정신이 없는 민족이 어떻게 생존하겠습니까? 세계화 시대는 우리가 정체성을 더 분명히 해야 합니다. 평화를 사랑하면 전쟁을 준비하라고 그랬죠. 세계화를 하려면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김치가 냄새가 나면 다 먹게 만들면 됩니다. 김치가 냄새가 난다고 숨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 세계화 방향은 우리가 세상을 주도해야 하는 방향입니다. 왜 하인이 되려고 세계화를 합니까? 그래서 정체성을 잃고 글로벌 물결에 휩쓸리면 유랑민족으로 전락합니다. 이미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벌써 있는 게 아니라 많은 것 같아요. 인터넷 사이트 들어가 보면 한숨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왜 통일을 해야 되느냐, 뭐하러 일본에서 독립했느냐, 참 가지가지입니다. 정말 나라가 속된 말로 먹고 살기는 한 것 같지만 정말 요즘 유행어로 이것이 나란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우리 민족 사상은 개천사상, 천손사상, 홍익사상 똑같은 것입니다. 개천에서 천손이 내려왔더니 지손이 있어. 그래서 홍익해서 다 같이 잘 살자. 글로벌 정신입니다. 우리 유라시아 모든 나라들, 동포님들 가 계신 나라들, 우리가 왜 배척합니까? 우리 다 같이 홍익 정신 아래 다 같이 잘 살자. 이젠 우리 역사운동도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을 숭배하는 우리 사상을 얘기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국교가 없어요. 국상을 치르면 종교 행사를 4개를 합니다. 기독교의 구교, 신교, 불교, 원불교 전 4개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계 어떤 나라가 그 국장, 오해하실까봐 영어로 National Funeral, 국장, 국장 할 때 종교 행사 4개 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거 완전 양다리 걸치기 아닙니까, 그거? 그만큼 우리나라는 지금 온 세계 종교가 다 들어와 있고 국교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저는 종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앞으로 적어도 50년 안에는 국교가 나올 수 없는 것 같아요. A라는 종교가 국교가 되려고 하면 B라는 종교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국교가 있어서 우리가 국민 정신이 있으면 깔끔한데 국교가 나올 수 없으면 종교에서 없으면 사상에서 찾아야죠. 국혼을, 우리 정신적 뿌리를 사상에서 찾아야 하는데 개천사상 말고 무엇이 있겠습니까? 지금 나라는 6개의 독버섯으로 4분오열되어 있습니다. 정치, 종교, 지연, 학연, 혈연, 빈부 최소한 6개의 독버섯이 있습니다. 동포들끼리 만나셔도 이 중에 독버섯 중에 2개만 다르면 마음을 털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지지하는 정당이 달라, 종교가 달라, 아유 친해지기 어렵습니다. 동포지만. 오히려 저 같은 경우 어디 출장 가서 인종, 성별에 상관없이 영어로 얘기할 때는 거리낌 없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 동포들과 얘기할 때는 굉장히 조심조심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4분오열된 나라의 마지막 공통분모, 즉 사상과 종교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은 개천사상이라 이겁니다. 선생님들께서 아유 나 개천사상 없는데요? 무슨 말씀하십니까? 우리 개천사상 중에 조금 공부를 해보시면 바로 홀수가 그 양의 숫자임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그 하늘의 숫자라고 합니다. 홀수를. 그래서 우리 지금 국내에서 어디 뭐 부주를 할 때 2만 원, 4만 원, 6만 원 내는 사람 없어요. 1357로 갑니다. 그게 민법에 있나요? 부주금은 홀수로 내라. 그게 민법에 없습니다. 다 알아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다. 그런 것들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다 뿌리 깊게 지금 배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것까지 나열해 드리지는 못합니다. 너무 공짜로 먹으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제가 안내하는 것을 근거로 해서 더 자세히 파고 들어가 보세요. 아주 야 내가 이런 것도 모르고 살았구나 싶은 것이 부지기수입니다. 그것이 공부하는 즐거움이고 어른 노릇하는 지름길입니다. 왜? 야 애비 역사 몰라. 그건 가능하지만 야 할애비 역사 몰라. 그 말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반드시 결국은 역사를 공부해야 됩니다. 우리 나라도 모르고 내 민족도 모르고 이 우주를 떠나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천손사상을 받아들이면 모든 것이 분명해집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개천에서. 우리는 누구입니까? 천손이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홍익해야죠. 홍익이 글로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사상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적어도 국기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태극이 무슨 뜻인지 천손의 상징을 말씀드리고 대략 1시간 15분 정도의 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1시간보다 조금 길게 잡았습니다. 저 혼자 하기 때문에. 자, 테오보키의 음양오행우주론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서양의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원소는 가르쳐요. 물, 공기, 흙
뭐 문화사, 뭐 역사, 뭐 심지어 과학 어디고 다 나옵니다. 저도 천문학자인데 제가 천문학 역사를 강의한다고 하면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원소를 얘기하고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동설을 얘기하고 그 다음 암흑시대를 맞이했다가 근세 천문학 혁명이 일어나면서 코페르니쿠스가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케플러 뭐 이런 사람이 나오다가 갈릴레이, 뉴턴이 중력을 만들었다. 그다음 현대에 와서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만들면서 우주가 정리됐다. 이렇게 강의하거든요. 동양은 도대체 뭐 했냐 이거 동양은. 그래서 그 이유는 서양의 아리스토텔레스 사원소는 가르치면서 동양의 태오복희 오원소는 가르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복희 오원소가 뭔데요? 일월 화수목금토죠. 예, 일월은 해와 달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화수목금토가 바로 화, 불, 수, 물, 목, 나무, 금, 쇠, 토, 흙. 이게 복희 오원소 아닙니까? 아니, 물불 공기 흙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런데 왜 태오복희는 안 가르칩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이 학창시절에 태극기 원리를 배운 적이 없어요. 왜? 태오복희까지 배워야 국기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주 역사를 서양 관점에서 기술하다 보니까 서양 것은 과학적인 반면 동양 것은 비과학적이라는 뿌리 깊은 편견이 생깁니다. 그럼 그 편견은 자연스럽게 서양에 대한 사대주의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네, 그 폐해는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잠시 제가 그 복희 8개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 양효하고 음효는 다 아시죠? 예. 끊어지지 않은 것이 양, 끊어진 것이 음입니다. 이 두 개를 양의라고 합니다. 그럼 그 양효 위에다가 이번에 또 양과 음을 얹혀 놓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얹혀 놓으면 두 개씩 생겨요. 양으로부터 태양 소음이 나오고 음으로부터 소양 태음이 나옵니다. 그럼 이 네 가지는 사상이라고 합니다. 이 네 가지 경우밖에 없죠. 그 사상 위에다가 다시 또 양음을 올리면 요 8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이 건태, 이진, 손, 감, 간, 곤을 8괴라고 합니다. 예, 근데 이 8괴를 가지고 태오복희가 마술을 부립니다. 태오복희는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입니다. 그 8괴를 이렇게 원으로 배치한 것입니다. 이거를 복희 8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잘 볼까요? 위에 양효가 3개나 다 모여 있죠. 따뜻합니다. 남쪽이에요. 음효가 있습니다. 음효가 3개 다 모여 있습니다. 북쪽이에요. 첫 번째 저 괴의 이름은 건입니다. 첫 번째 건괴 이름은 하늘이요. 팔곤지. 8번째 곤괴는 땅이니라. 건곤. 건곤이 뭡니까? 건지, 곤지, 짝짝꿍. 하늘 땅이 짝짝꿍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젊은 애들도 내가 하늘 땅 맹세 그 말을 왜 합니까? 이게 다 이게 우리 전통이에요. 하늘과 딸이 천지 부모입니다. 예. 근데 이쪽이 남쪽이고 이쪽이 북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쪽이 동쪽이 됩니다. 동쪽엔 뭐가 뜹니까? 해가 뜨죠. 그 삼리 화, 불화가 태양입니다. 그 불이 그쪽에 가고 저쪽에 둥근 해가 뜨면 서쪽에 둥근 달이 있어요. 우리 초장달 이런 건 안 시켜요. 예. 그 보름달이 이쪽에 뜨기 때문에 육감수 물이 달입니다. 그래서 천문사계가 즉 천지 해와 달이 동서남북을 딱 정리를 합니다. 이 천문사계는 뒤집어도 바뀌지 않습니다. 이렇게 뒤집어도 모양이 안 바뀌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쪽 대각선에 지리사계가 자리를 잡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8개의 원리를 깨닫는 것이 천문지리 무불통달입니다. 근데 복희는 대륙에서 살았어요. 무대가 대륙입니다. 제가 여기 중국 지도를 뒤집어 놨습니다. 중국 대륙에서 보면은 이쪽 편에 바다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태택, 연못, 강, 저 택이 바다까지 대표를 해요. 이 8개에서. 저쪽이 바다가 되고 이쪽으로 들어갈수록 산으로 들어가죠. 칠간산이 여기 있습니다.
칠간산, 일곱 번째 간계는 산이란 말입니다. 산이 땅 옆에 있어야죠, 당연히. 바람은 하늘에서 내려오죠. 그러니까 하늘 옆에 있어요. 오손풍, 다섯 번째 손계는 바람이요. 사진내, 옛날에는 벼락이 땅에서 올라온다고 생각했습니다. 땅 옆에 있어요. 그래서 이 복희 8계는 일건천, 이태택, 삼리와 사질내 1, 2, 3, 4로 내려왔다가 여기서 올라오면서 5, 6, 7, 8로 다시 내려옵니다. 여기서 마주보는 숫자를 합하면 전부 9가 됩니다. 보실까요? 2하고 7을 더하면 9가 되고 5하고 4를 더해도 9가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 조각 숫자를 보세요. 이 조각은 완전히 서로 대칭이거든요. 가운데가 짧으면 가운데가 깁니다. 양쪽 끄트머리가 둘 다 길면 둘 다 짧습니다. 반대편은. 그래서 결국 9조각입니다. 조각수도 이거 4조각이잖아요. 이거 5조각이죠. 합하면 9조각입니다. 어떻게 합해도 9조각이 됩니다. 이거 보고 있으면 맞추 됩니다. 아주 신기해요. 이 복희 8계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근정전에 보시면 임금님이 북쪽에 앉아 계세요. 신하들을 북쪽에서 보고 계십니다. 북쪽에서 앉아 계시니까 이쪽이 남쪽인 거죠. 여기가 남쪽인 거, 앞쪽이. 그러니까 북쪽에서 보면 이쪽이 동쪽이죠. 이쪽이 서쪽이죠. 동쪽에 둥근 해가, 서쪽에 둥근 달이 떠 있는 것입니다. 일월, 그 다음에 봉우리가 왜 하필 5개일까요? 3개도 아니고. 일월, 화, 수, 목, 금, 토입니다. 천문학적으로는 화성, 수성, 목성, 금성, 토성인 것입니다. 이 당시까지만 해도 눈에 보이는 행성은 5개밖에 없었어요. 천왕성부터는 눈으로 안 보입니다. 망원경이 있어야 보는 거 보거든요. 그러니까 복희 시대에 완벽하게 우주를 이해했고, 우리 조상님들은 세계 어느 나라 지휘자, 임금 뒤에도 없는 이런 아름다운 병풍 일월 오봉도를 조선시대에 그렸던 것입니다. 오늘날 후손들은 쇼핑 채널에서 이 병풍을 펴놓고 물건을 팔고 있습니다. 뭐 물론 소비자가 왕이긴 하지만 그런 건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화폐를 보시면 우리 10,000원짜리에는 자랑스럽게 일월 오봉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유심히 보셨나요? 예. 여기 보시면 해와, 제가 우리 세종대왕님을 이거 봉우리로 가리킬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이쪽에서 해와 달이 있습니다. 예. 우리는 천손이기 때문에 조상님들 덕분에 해와 달이 들어가 있는 지폐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뒷면은 다음 기회에 소개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천손 흐름하고 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자, 2017년에 KBS에서 멕시코 쪽을, 남미 쪽을 탐험하는 그 방송 프로그램을 방송했습니다. 우리나라 배재대학교의 손성태 교수님이라는 아주 훌륭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이 한국에서 알래스카 쪽을 지나서 하여튼 우리 인디언들이 넘어갔다. 인디언들 언어는 거의 다 우리나라 언어와 지금까지도 상당히 비슷하다. 멕시코도 남미도 물론이다. 그 주장을 수많은 사람들이 안 믿는 가운데 꿋꿋하게 해오신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계셨기 때문에 이 프로덕션과 얘기가 돼서 이 프로가 나왔던 것입니다. 근데 정말 재밌었어요. 그런데 반면에 비난도 참 많았어요. 야, 이 태극이야 원래 이쁜데, 이쁘니까 멕시코도 있을 수 있지 않냐. 예를 들어 펩시콜라 상표 봐라, 태극 아니냐. 멕시코 애들이 이렇게 노는데 이거 우리 말뚝박기 우연히 같을 수 있지 않냐. 다 얼마든지 다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손성태 교수님이 활용 점정을 못했어요. 저는 이걸 딱 보는 순간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이게 아즈텍의 어떤 달력인데요. 요것이 바로 요겁니다. 여러분 요 보시면 저 녹색 부분 보세요. 요 녹색 원을 유심히 보세요. 저거 복희 8계입니다. 순서까지 똑같아요. 일건천, 이태택, 삼리와 사질내, 오손풍, 육감수, 칠간산, 팔권지. 게임 오버입니다. 저것이 저 나라에서
긴 선과 짧은 선 세 개를 가지고 둘러서 무늬를 만들었는데 우연히 복귀8개가 됐다고요? 불가능합니다. 네. 근데 이 손성태 교수님께서 저걸 설명하면서 이 가지고 있는 태극기와 비슷하다는 말만 하셨지 거기까지 가셔서 그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예. 나중에 배웠을 때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손성태 교수님 덕분에 이러한 것이 화제가 됐고 특히 최근에 저희가 세계 개천문화 대축제를 성공리에 마치자 지금 나라가 온동 환단고기로 막 논쟁하는 무대가 지금 여기저기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은 어느 구청에 서울대를 갔다가 사람들 너댓 명이 앉아서 환단고기 가지고 토론을 벌이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제 나라가 바로 잡혀갑니다. 근데 복귀8개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이걸 모르면 태극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 오늘 제가 태극기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가운데 원이 있는데 피자처럼 8조각을 내놨어요. 8조각을 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요 위에 조각은 위에 건개와 통하는 것입니다. 전부 다 양의 기운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요 조각, 이 부채꼴이 전부 하얀색이에요. 근데 요 밑에 거는 음요 3개랑 연관되어 있으니까 이 부채꼴 자체가 전부 더 색깔이 짙어요. 음의 색깔입니다. 이런 식으로 요 좌측 상단에 있는 걸 보면 양요가 2개고 음요가 하나니까 3분의 1은 어둡고 3분의 2는 밝은데 음요가 바깥에 있으니까 바깥 부분이 검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그 자연스럽게 양과 음을 배분해서 매끄럽게 곡선을 이으면 바로 우리 태극의 원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태극이 나오는 것입니다. 복귀8개를 모르고 태극기를 이해했다고 말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태극은 우리가 원래 이렇게 반원으로 그리는데 실제로는 더 훨씬 곡률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동서남북에 있는 것이 천문사궤요. 대각선에 있는 4개가 지리사궤입니다. 천문사궤는 뒤집어도 모양이 똑같고 변하지 않고 지리사궤는 뒤집으면 모양이 바뀝니다. 자, 그런데 이 복귀8개가 뭐 일본, 중국 어디도 다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국기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지리사궤를 뺐습니다. 지리사궤를 빼고 4개만 남겨놓은 국기를 만듭니다. 근데 이거 얼마나 보기 싫어요. 꼭 털 뽑힌 닭 같습니다. 근데 1948년에 아주 우리나라의 천재적인 디자이너가 나타나십니다. 그분이 나타나셔가지고 이 엉성한 국기를 이렇게 예쁘게 환상적으로 배치를 하는 바람에 갑자기 그 공허함이 없어졌어요. 더군다나 세계 모든 나라가 쓰는 3대 2 규격 안에 아주 환상적으로 이 국기를 배치를 하시니까 그 지리사궤가 없는 공허함이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나라가 남북 통일이 되면 반드시 이 4개는 북한 몫이다 해서 다시 이 천문지리 무부통달 8개를 다 넣어야 우리 5500년 전에 태오복희의 꿈이 현실로 다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오려면 얼마나 힘들까요? 국민들이 얼마나 이해를 해야 저런 국기가 선정될 수 있을까요? 어설프게 바꾸려면 물론 안 바꾸는 것이 낫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반도기 같은 거 반대합니다. 왜 우리나라의 영토를 명시합니까? 예. 저는 정말 통일된 내 조국을 꿈꾸면서 정말 좋은 국기가 나오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가장 좋은 예는 역사를 안다면 이리 갈 수밖에 없다라는 제안을 해둡니다. 그 다음에 우리 환단고기를 공부하시면 바로 이 우주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환인환국 환웅배달 단군조선 6960년이죠. 근데 지금 저 위를 잘 보시면 숫자를 보시면 5000입니다. 환국은 이때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 끄트머리쯤 BC 7197년에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제가 이걸 등간격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이것만 봐도 알겠죠? 우리나라 역사의 전반전은 거의 단군조선이란 큰 나라였고, 이 후반전에 지금 뭐 고구려, 백제, 신라 다 여기에 지금 다 이렇게 찡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길기 때문에 너무 오래전이어서 내용들이 별로 없어요.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당연히 뭐 기록이 따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기록이 없다고 믿을 수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만 년 전에, 그때는 문자도 별로 없었을 텐데 누가 어떻게 기록을 합니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지 말고 우리가 잘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뭐 환단고기에 뭐 2만리가 5만리가 나오는데 그렇게 큰 나라거든요. 아, 그때 만 년 전에 리가 지금 리하고 똑같겠습니까? 옛날에는 그때도 심리가 4km였겠습니까? 그럼 킬로미터는 어디서 왔어요? 그때 말하던 리는 말을 타고 며칠 걸리느냐 전부 그걸로 다 정해졌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자꾸 역사를 흠집을 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도대체? 그래서 이걸 보시면은 환웅배달 시대에 그 다섯 번째 태우의 환웅에 그 막내 아들이 바로 태우복희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게 나와야 돼. 이 포인트가 나와야 따라올 수 있어요. 예, 예. 나중에 확대해드리고 일단 요 좀 보이게 하세요. 그래서 요때 이것이 여기 배치된 이유가 있어요. 환웅배달의 다섯 번째 태우이 때 하도와 복희팔계가 나옵니다. 그 이전에는 천부경이라는 우주가 있었어요. 야, 이거 평생 공부할 거리 지금 제가 한 몇 분에 설명합니다. 이쪽에 입문하시니까 다 공부하셔야 돼요. 재밌습니다. 예. 그 다음에 하나라 우왕이 왕검단군 그 가르침을 받아서 만든 낙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아는 만큼 보여요. 이 사망오제 마지막 두 막내가 바로 요순입니다. 당요, 우순, 당나라 요왕. 나중에 당나라가 아니에요. 당요, 당나라 요왕, 그 우순, 우나라 순왕. 그 다음에 하나라 우왕. 그 다음에 하나라 말에 걸왕이라는 거지 같은 놈이 나타나서 뭡니까? 그 주지용림을 해요. 그러니까 그 상나라 탕왕이 바로 그 거랑을 제압하죠. 근데 상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주왕이라는, 그러니까 주나라한테 망한 왕 이름이 주왕이에요. 세금변에 마디천자를 쓴 주자를 씁니다. 그 주왕이 또 주나라 문왕한테, 문왕은 뜻을 못 이룹니다. 문왕이 상나라를 망하게 하려고 책사를 찾아서 마침내 발견합니다. 강태공입니다. 낚시터에서 강태공을 데려왔더니 문왕이 죽어요. 그래서 아들 무왕이 강태공과 함께 단군의 허락을 받고 주나라를 세웁니다. 근데 여기까지 다 동이족이에요. 환단고기를 보시면 족보가 나옵니다. 예, 뭐 여기까지,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대륙을 통치했던 역사가 환단고기에 다 나옵니다. 족보까지 나옵니다. 펴보세요.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때 주나라의 문왕의 아들, 즉 무왕의 동생 주공이 아버지가 생전에 했던 그 괴사에다 효사를 보태서 주역을 완성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왜 여기 주역 64개가 뒤에 그려져 있냐면 공자에 와서 공자의 12극을 통해서 비로소 주역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놓은 겁니다. 근데 나중에 이것으로 우주가 완성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고유의 정역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거 등간격입니다. 시간이 나올 때가 됐어요. 대략. 그래서 나올 정역이 나왔습니다. 이게 우리 배달결의 우주론 계보입니다. 잠깐 화면 좀 확대해 주세요.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셨을 거예요. 다시 한번 그냥 화면을 보면서 제가 얼른 얘기하겠습니다. 환인환국, 환웅배달, 단군조선이 있었다. 그 다음에 그 뒤는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서기 전에 6960년 동안 그 세 나라가 있었고, 환국은 꼭 우리나라가 아니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공유한 나라니까요. 12나라가 공유를 했어요. 근데 환웅 배달한 것이, 즉
3897에 우리나라가 세워진 것이 개천입니다. 그 지난 시간에 다른 과목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개천을 했고 그 다음에 그런 우주론들이 있었다. 자, 이제 아셨죠? 자, 그럼 다음 걸 볼까요? 조선시대 말기 우리나라 깃발들입니다. 놀랍죠? 왜? 조선 사대부들도 여기에 문항팔계와 낙서를 가지고 이런 깃발을 만들었어요. 저는 왜 낙서를 일이 밑에 있어야 되는데 옆으로 왔나 좀 생각해 봤더니 제 나름대로 답을 찾았어요. 북두칠성을 제일 위에다 올려놓으려고 한 것 같아요. 하늘이니까. 여러분 저 북두칠성 디자인 낯이 익죠? 아까 김한민 감독의 명량에 나온 찢어진 깃발의 북두칠성입니다. 예. 이렇게 뭔가 도도하게 흐르는 맥이 있어야 그게 민족인 것입니다. 그게 우리 문화인 거고. 그래서 옛날 이미 우리나라 그 K코스모스, 우리나라 우주를 다 알았다는 거죠. 이러한 영화가 이제 그 뒤에 진나라가 들어서면서부터 진나라 진시황이 이 동이족 역사 전부 다 없애버려. 아마 그래서 분석행위를 하고 내가 시황제야. 내가 우리 화하족 나라의 시작이다. 만리장성을 쌓기 시작하면서 저 윗동네 다 오랑캐야. 그렇게 다시 역사를 시작하고 화하족은 운이 좋게 한나라의 한무제와 같은 좋은 임금을 만나서 갑자기 그 대륙이 화하족의 무대가 된 역사입니다. 깃발을 계속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오른쪽 위에 깃발이 바로 고종황제 어기입니다. 이것도 문항 8개로 되어 있습니다. 맨 밑에 국기는 데니의 태극기라고 합니다. 고종께서 데니라는 그 미국 외교관에게 하사한 깃발입니다. 이 데니의 국기는 뭐가 다른가요? 데니의 국기는 곡률이 굉장히 깊죠. 태오복희 원 국기에 거의 가깝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그 역사 환단고기의 바탕을 둔 우리 우주를 모르면 우리 조상들이 왜 이런 깃발을 들고 다녔는지조차 모르는 것입니다. 예.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역사를 통해서 반도 끄트머리 반쪽만 있었던 시대가 있었습니까? 저는 우리가 가장 못난 후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빨리 남북 통일을 하고 우리 옛날 조상님들한테 부끄럽지 않은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 5분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들으셨지만 정치, 종교, 지연, 학연, 혈연, 빈부와 무관하게 역사 광복을 글로벌 방향으로 추진하는 대업은 우리 대한사랑의 시대적 사명입니다. 대한민국의 시대적 사명인데 국가에서 이런 정책을 안 하니까 대통령 후보들이 나와도 맨 이거 반값으로 깎아줄게, 무슨 지원해줄게, 면제해줄게,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정책을 얘기하는 대통령 후보가 없어요. 나쁘게 말하면 아주 저질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 대한사랑과 같은 그 시민단체가 이 대업을 지금 앞장서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굉장히 당당한 우리 대한사랑의 갈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60 전까지는 천문학자로 살았지만 이제 저는 이 마지막에 이걸 제 인생의 마지막 일로 생각을 하고 저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하루하루가 피곤하지만 행복합니다. 왜 여러분들은 그런 인생을 사시지 않습니까? 물론 생업에 매진하시고 남는 시간에 우리의 뿌리를 되찾는 우리 대한사랑 일에 동참해 주세요. 우리 대한사랑은 영어로 대한 History and Culture Association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K-History, K-Culture입니다. 컬처 안에는 스피릿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힘만 있다면 K-뮤직도 할 수 있습니다. K-아트도 할 수 있습니다. 왜 못합니까? 그래서 우리 국내 모든 회원들이
총집결하는 행사를 작년에 했습니다. 작년에 개천문화 국민 대축제를 서울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실내에만 4,000명이 들어오고 1,000명이 못 들어오는 가운데 이렇게 성대하게 열었습니다. 저는 이 광경을 보고 이제 얼마 안 남았다. 고지가 얼마 안 남았다. 조금만 더 올라가면 된다. 그런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올해는 더 큰 행사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지금 알다시피 전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난립니다. 우리 슬기로운 우리 대한사랑 우리 또 간부들은 이사장님 위기를 기회로 바꿉시다. 오히려 이번 기회에 오히려 세계로 넓혀 나갑시다. 어차피 IT로 다 이어지는 세상이니까요. 그래서 이름을 작년에는 개천문화 국민대축제였는데 올해는 세계 개천문화 대축제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줌으로 거의 500명, 그 다음에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거리 유지하면서 거의 500명이 들어와서 상생방송 메인홀에서 성대하게 우리가 열었습니다. 이날 개천이 무엇인가, 1+1으로 개벽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상생방송 안경전 이사장님의 아주 훌륭한 설명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수고하신 분들도 많은 상을 좀 드렸어요. 제가 대표로서 행촌 그 문화 그 진흥원의 그 원장이신 이기동 교수님께 상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행촌이 누굽니까? 고성희 씨, 고려시대 문화시중을 지낸 행촌 이암 선생님을 말합니다. 이암이 누구십니까? 단군세기를 쓰신 분입니다. 단군세기가 뭡니까? 환단고기 5권 책 중에 하나입니다. 환단고기는 5권의 역사책입니다. 읽어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뭐 환단고기는 저 만년 전에 우리나라가 뭐 러시아만한 나라를 세우고 세계를 제패했다는 구라램에 그렇게 경솔하게 말들 하고 있어요. 읽어보지도 않고 나중에 그 자기 체면은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함부로들 말하고 있습니다. 환단고기는 5권의 역사책입니다. 안암노라는 고승이 쓰신 삼성기, 원동종이란 저 이방원의 스승 되신 분이 쓰신 똑같은 제목의 삼성기, 바로 이암, 행촌 이암의 단군세기, 범장의 북부여기, 북부여라는 말 들어본 적도 없어요. 전 사실 역사 시간에. 그 다음에 다시 고성희 씨 후손 이내익이 쓴 태백일사, 5권의 책을 환단고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단고기가 5권의 역사책이라는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황단고기, 썩은 고기, 흉을 보고 삽니다. 정치인들한테 선동되는 사람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민족의 혼을 팔아먹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일 수 없죠.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는 정치적으로 아무 당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정치인들이 저희 요구에 화답해 왔습니다. 유력한 대선 주자 한 분도 축하 메시지를 보내오셨고, 또 저희가 이번에는 돈을 닥닥 긁어서, 회비를 긁어서 훌륭한 그 가수분들도 좀 모셨습니다. 그 가수분 노래 들으러 왔다가 개천 좀 배워갖고 나가라 이거죠. 그런 식으로 저희가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면서 정말 우리가 조금 더 예산이 더 필요하고 조금 더 일할 사람이 많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만일 코로나가 계속된다 하더라도 저희는 내년에 더 아주 한번 판쓰리를 한번 하는 다시 큰 그 개천 개벽 행사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저희는 정치, 종교, 지연, 학연, 혈연과 빈부 등과 상관없는 행사를 할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불교, 뭐 기독교 생긴 지 다 3000년도 안 돼요. 제가 얘기하는 개천은 6000년 전 얘기입니다. 3000년 뒤에 생긴 종교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때 종교나 그때 우리 민족의 정신을 얘기하는 것이 개천입니다. 절대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김연자 가수분을 모셨는데 모이자 대한, 옛날에 서울 대신에 대한을 넣어서 더 듣기가 좋았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모든 자세한 내용이 제 유튜버 박석재의 천문역사TV에 자세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책을 이렇게 찾아보고 사고 하시기 전에 일단 제 유튜브에 오셔갖고 이렇게 대충 감을 잡으신 다음에 공부해 보세요. 시간도 많이 벌고 돈도 많이 절약될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오늘 강의를 마치면서 여러분들한테 대한사랑에 가입해 주실 것을 진심으로 호소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모두 즐거운 시간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그 박석재 이사장님께서 민족 정신이 살아나기 위해선 현재의 식민사관을 극복한 진정한 역사 광복이 필요하다라는 그 말씀을 하셨고요. 또 그 중에 기억에 특히 남는 것이 환단고기를 통한 국통맥과 민족 정신의 부활을 이렇게 강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안경전 이사장님의 환단고기 북 콘서트 영상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자료 영상들인데요. 꼭 한번 이렇게 경청해 보시고 시청해 주시고 그러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 12월 5일입니다. 토요일 한국 시간 저녁 8시에 유라시아 동포를 위한 역사 강좌 제2강은 그들이 숨긴 한국사의 진실을 주제로 이완영 대한사랑 수석 본부장님께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강좌는 아쉽게도 2회로 마무리가 됩니다. 지금 이 방에 들어와 계신 우리 해외 동포 여러분들과 지금 유튜브를 시청하고 있는 우리 한인 동포분들의 지금 도움이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주변 지인분들에게 강력하게 이걸 전하셔가지고 이제 바로 정말로 일어나는 그런 시기, 국혼의 부활을 외쳐야 될 그럴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큰 물질적, 정신적인 그 협력이 필요합니다. 자, 유라시아 동포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셔서 이렇게 소중한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자,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